전라북도 고창의 한적한 시골 마을. 해가 질 무렵이면 볕은 뉘엿뉘엿 들녘 끝자락을 물들이고 찬바람은 살랑살랑 대나무 숲 사이를 스쳐 지나간다. 마을에서도 가장 바깥쪽, 논과 산이 만나는 지점에 한 채의 오래된 한옥이 서 있었다. 3칸짜리 기와집. 마당은 넓었고 대청마루는 낡았으며 창호지에는 몇몇 구멍이 나 있었다. 그 집에 사는 이는 정대석, 올해 70에 가까운 나이의 남자였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정영감이라 불렀고 그는 사람들 사이에서 말수가 적고 고지식한 이로 통했다. 누구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고 누구의 일에도 깊이 관여하지 않았다. 혼자 조용히 밥을 지어 먹고 혼자 논에 나가 일하고 혼자 막걸리를 담갔다. 그의 막걸리는 깊은 맛이 있어 마을 장날이면 금세 팔려나갔다. 그는 30대 초반에 아내를 암으로 잃었다. 자식은 없었다. 젊은 시절 몇 번 재혼 얘기가 오갔지만 그는 한사코 거절했다. 마을 어르신들이 그래도 자식 하나는 있어야지라고 권해도 그는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그는 그렇게 한 세월을 혼자 살아왔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다. 들녘에는 보리가 자라고 냇물엔 버드잎이 비쳤다. 하지만 정대석의 집은 여전히 조용했다. 아침마다 혼자 밥을 지어 먹고 된장을 푼국에 김치를 얹어 먹는 그 모습은 고요하다 못해 쓸쓸하기까지 했다. 어쩌다 거울을 보면 그의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있고 눈가는 희미하게 젖어 있었다. 그는 자주 아내의 영정사진 앞에 앉았다. 아직도 안방 한편에 놓인 그 사진은 마치 집안에서 유일하게 살아 숨쉬는 존재 같았다. 잘 지내지? 여긴 그대로야. 난 아직도 혼자야. 그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사진을 바라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느렸으며 끝에 가서는 늘 떨렸다. 그의 하루는 단순했다. 새벽에 일어나 논으로 향하고 오후엔 집에 돌아와 막걸리를 걸렀다. 밤이 되면 그는 대청마루에 앉아 별을 올려다보았다. 옛날에는 별이 무척 밝았지만 요즘은 그것마저 흐릿하게만 느껴졌다. 마치 그의 인생처럼. 그가 사는 마을은 빠르게 변하고 있었다. 젊은이들은 서울로 떠나고 빈집은 점점 늘어갔다. 그나마 남은 사람들은 노인이거나 농사로 생계를 이어가는 이들이었다. 그 와중에도 정대석은 꾸준히 논을 일구고 땀을 흘렸다. 그것만이 자신이 존재하고 있다는 증거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말하지 못한 갈망이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외로움이 아니었다. 오랜 세월 묻어두었던 갈망. 누군가를 바라보며 밥을 먹고 같이 논두렁을 걷고 함께 웃고 싶다는 아주 오래된 소망이었다. 그리고 자식. 말로는 필요 없다고 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남아있었다. 막걸리를 담그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내 손맛을 누가 물려받을까? 어느 날 오후 그는 논에서 돌아오다가 길가에 멈춰섰다. 바람이 거세게 불고 하늘은 잿빛이었다. 갑자기 비가 쏟아졌다. 그는 급히 비옷을 뒤집었었지만 바람에 우산이 뒤집힐 정도였다. 그때 언덕 아래 작은 집 앞에서 누군가가 비에 맞으며 뭔가를 정리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정대석은 자연스레 발길을 그쪽으로 향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비에 젖은 몸으로 쓰러진 대나무 지지대를 붙잡고 있던 이는 한 중년 여성이었다. 그는 주저없이 다가가 지지대를 다시 세워주었다. 여자는 놀란 얼굴로 그를 바라봤다. 감사합니다. 그녀가 말했다. 그녀의 이름은 이미경, 올해 55. 이혼 후 고향으로 내려와 혼자 지내고 있는 여인이었다. 고창읍에서 떡집을 하다 건강 문제로 장사를 그만두고 조용히 마을에 들어와 살고 있었다. 자녀는 없었고 사람들과의 왕래도 많지 않았다. 그날 이후 정대석은 가끔씩 그녀의 집 근처를 지나갔다. 일부러 들르는 척하며 무 배추 좀 남아서 라며 채소를 건넸고 그녀는 고마워하며 직접 만든 떡이나 나물을 보답으로 내놓았다. 그렇게 둘은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가까워졌다. 봄이 지나 여름이 오고 어느 날 저녁 정대석은 그녀의 마루에 앉아 막걸리를 함께 마시며 말했다. 이 집 혼자 살기 아깝네요. 이미경은 조용히 웃었다. 그리고 말했다. 혼자 지내는 게 익숙해졌어요. 그래도 같이 있어주는 사람 있으면 좋겠죠.
정대석은 그날 밤 처음으로 설렘을 느꼈다. 아주 오래된 감정. 뭔가 잊고 살았던 감정이 다시 살아나는 듯했다. 그는 그날 이후 더 자주 그녀의 집을 들렀고 그녀도 마당에 꽃을 정리하며 기다리는 눈치였다. 그해 가을, 마을 사람들 사이에 소문이 돌았다. 정영감, 이미경 씨랑 같이 산다더라. 둘이서 시장도 같이 다닌다더라. 소문은 잦았지만 둘은 개의치 않았다. 그들의 결심은 단순했다. 복잡한 절차도 큰 잔치도 없이 조용히 함께 살기로 한 것이다. 그렇게 두 사람은 같은 집, 같은 방, 같은 식탁을 나누기 시작했다. 오래된 집안에 사람 냄새가 돌아오고 끊겼던 이야기들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엔 수군거렸지만 이내 따뜻한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정대석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하나의 빈틈이 있었다. 밤마다 그는 중얼거렸다. 이제 마지막으로 내 인생의 자식이라는 단어가 올 수 있을까? 그리고 운명은 그의 물음에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대답하려 하고 있었다. 가을이 깊어지며 고창 들녘은 황금비두로 물들었다. 추수를 마친 논밭에서는 집단이 차곡차곡 쌓이고 아침 저녁으로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따뜻한 국냄새가 마을 곳곳에 번졌다. 그런 계절 속에서 정대석과 이미경은 조용히 한 지붕 아래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다. 그들의 동거는 말 그대로 소박했다. 따로 혼인신고를 하거나 잔치를 벌이지는 않았다. 단지 마을 이장이 주선한 밥상에 몇몇 이웃이 모여 앉아 축하해 주었고 정대석은 묵묵히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했다. 이미경은 붉은 고운 치마 저고리를 입었고 얼굴에는 수줍은 웃음이 번졌다. 집안은 한결 따뜻해졌다. 마당에는 이미경이 심은 국화가 피었고 부엌에서는 된장찌개 냄새가 진하게 퍼졌다. 대청마루엔 밤이면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차를 마셨고 정대석은 막걸리를 따르며 하루의 피로를 풀었다. 말이 많지 않아도 그 침묵마저 편안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서로의 리듬에 맞춰 살게 되었다. 정대석은 아침마다 논으로 나갔고 이미경은 부엌에서 장을 보고 반찬을 만들고 작은 텃밭을 가꾸었다. 그녀의 손길이 닿은 후 마당에는 상추, 쪽파, 고추가 자라났고 뒤뜰에 우물가엔 장독대가 늘어섰다. 집이 점점 살아나는 느낌이었다. 그러나 아무리 조용하고 단란한 나날이 이어지더라도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바람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막걸리를 마시던 정대석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내가 요즘 자꾸 꿈을 꿔. 무슨 꿈이요? 아기 우는 소리. 집안에서 울음소리가 나. 이미경은 말없이 그의 얼굴을 바라봤다. 정대석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목소리를 낮췄다. 나 자식이 있었으면 좋겠어. 이미경은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그녀의 손끝이 가늘게 떨렸다. 그리고 잠시 후 조용히 말했다. 나도 예전에 아이가 있었어요. 젊었을 때 유산했죠. 그 이후로는 병원에서도 어렵다 했고. 정대석은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 속에는 지나간 시간에 대한 안타까움과 미안함이 교차하고 있었다. 그날 이후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다. 서로를 원망하거나 다투진 않았지만 말수가 줄었고 함께 마시던 막걸리도 어느샌가 혼자 마시는 날이 늘었다. 정대석은 밤마다 안방의 천장을 바라보며 자신이 너무 욕심을 부린 건 아닌지 자책했다. 하지만 욕망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특히 대를 잇는다는 말은 고창처럼 전통이 깊은 마을에서는 단순한 바람이 아닌 일종의 의무처럼 여겨졌다. 정대석은 집안의 술 빚는 법, 논을 가꾸는 기술을 누구에게도 전수하지 못한 채 죽게 될까 봐 두려웠다. 그 무렵 마을에 낯선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아래쪽 빈집에 젊은 여자가 이사왔다는 이야기였다.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그 여자는 외지에서 왔고 말도 거의 없었다고 했다. 사람들은 그녀에 대해 이런저런 얘기를 했지만 확인된 건 없었다. 단지 그늘이 진 사람이라는 인상만 남았다. 어느 날 정대석은 논에서 돌아오는 길에 그 빈집 앞을 지나게 되었다. 마당에서 나무를 자르고 있는 여자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가녀린 팔로 도끼를 들고 있는 모습이 어딘가 위태로워 보였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다가가 말했다. 그렇게 하면 손 다칩니다. 여자는 놀라 돌아봤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그녀가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의 이름은 강하나. 서울에서 살다가 일이 틀어져 내려왔다고 했다. 자세한 내막은 밝히지 않았지만 정대석은 그녀의 눈빛에서 오랜 방황과 상처를 읽을 수 있었다. 그날 이후 그는 가끔 그녀의 집 앞을 지나며 안부를 물었다. 배추를 나눠주기도 했고 고장난 지붕을 고쳐주기도 했다. 그녀는 처음엔 경계했지만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그녀가 담은 김치를 건넸을 때 정대석은 무언가 알 수 없는 설렘을 느꼈다. 이미경과는 다른 감정이었다. 그건 오래전 젊은 시절 누군가를 몰래 바라보며 느끼던 두근거림에 가까웠다. 하지만 그는 죄책감을 느꼈다. 이미 한 사람과 함께 살고 있는 처지였다. 그녀는 그에게 정성껏 밥을 지어주고 마당을 가꾸고 대청마루를 쓸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무슨 짓을 하려 하는지 알면서도 마음을 다잡지 못했다. 밤마다 그는 두 여인의 얼굴을 번갈아 떠올렸다. 한 사람은 평온함, 따뜻함, 안식이었다. 다른 한 사람은 상처, 열정, 갈망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강하나가 조용히 말했다. 저 몸이 이상해요. 병원에 갔다 왔는데. 그녀는 말끝을 흐리며 정대석을 바라봤다. 아이, 생긴 것 같아요. 순간 정대석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의 입술이 떨렸다. 그러다 낮게 물었다. 정말이요? 강하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정대석의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터졌다. 기쁨이었을까? 방황이었을까? 아니면 오랜 세월 눌러두었던 본능이 드디어 현실이 되었음에 대한 감격이었을까? 하지만 그 기쁨 뒤에는 차가운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제 그는 선택해야 했다. 자신의 마지막 기회이자 꿈이 될지도 모를 아이. 그리고 함께 살아온 모든 것을 나누고 있는 여자. 그는 스스로에게 되물었다. 나는 무엇을 지킬 수 있을까? 강하나가 아이를 가졌다는 말을 들은 후 정대석은 며칠 동안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기쁨과 두려움, 죄책감과 설렘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한밤중 대청마루에 앉아 막걸리를 들이키며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게 정말 옳은 일인가? 그는 자식이 간절했다. 대를 잇고 싶다는 욕망은 단지 혈연의 문제가 아니었다. 자신의 삶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죽은 후에도 누군가가 자신을 기억해 줄지, 그 막연한 불안감이 평생 그를 따라다녔다. 하지만 그 욕망이 다른 한 사람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줄 수도 있다는 사실이 그의 가슴을 짓눌렀다. 이미경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정성스럽게 밥을 지었고 날씨가 좋으면 마당에 나와 채소를 다듬었다. 그녀의 손길 하나하나에는 정이 묻어 있었다. 정대석은 그런 그녀를 바라볼 때마다 속이 타들어갔다. 며칠 후 그는 결국 용기를 내어 말을 꺼냈다. 경씨, 애여, 내가 큰 실수를 했어. 이미경은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은 초췌했고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내가 하나 씨와 관계를 맺었어. 그리고 그녀가 아이를 가졌어. 그 말이 떨어지자 방 안은 정적에 휩싸였다. 이미경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은 채 그저 가만히 앉아 있었다. 정대석은 그 정적이 더 무서웠다. 한참 후 그녀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 아이, 당신 아이 맞나요? 그렇다고 믿고 있어. 이미경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밥은 드세요. 식기 전에. 그녀는 주방으로 들어갔고 그날 밤 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며칠이 지나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이미경은 평소처럼 집안일을 했고 정대석은 논으로 나갔다. 하지만 둘 사이의 공기는 달라져 있었다. 마치 얇은 유리벽이 생긴 듯 서로의 온기가 닿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정대석은 하나를 불러 마당에서 이야기를 나눴다.
경씨에게 다 말했어. 조만간 마을 사람들도 알게 되겠지. 그럼 저 어떻게 해야 하죠? 하나는 불안한 눈빛으로 물었다. 그녀는 말랐고 얼굴은 창백했다. 이 집으로 들어와. 내가 두 사람 모두를 책임질게. 그 말에 하나는 고개를 숙였다. 며칠 후 하나는 작은 보따리를 들고 정대석의 집으로 들어왔다. 하지만 그녀가 들어온 그날부터 이미경은 말수가 더 줄어들었다. 그녀는 하나를 정면으로 보지 않았고 필요 이상의 말도 하지 않았다. 식사 시간에도 조용히 밥을 퍼서놓고 먼저 일어났다. 하나는 미안한 마음에 눈치를 보며 집안일을 도왔다. 새벽에는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이미경이 하던 반찬 준비도 거들었다. 하지만 아무리 애써도 둘 사이의 거리는 좁혀지지 않았다. 정대석은 그런 두 여인을 보며 가슴이 무거웠다. 그는 무엇을 원했던가. 아이 하나로 인해 이렇게 모두가 불행해질 줄은 몰랐다. 밤마다 그는 안방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다. 한쪽에는 하나가 누워 있었고 다른 방에는 이미경이 혼자 있었다. 어느 날 밤 이미경이 안방 문을 열었다. 그녀는 말없이 정대석을 바라보았다. 잘 지내고 있죠? 그가 먼저 말을 건넸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잠시 정대석의 눈을 바라보더니 조용히 말했다. 당신, 정말 그 아이가 필요했어요? 그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나도 잘못한 걸 알아. 하지만 아이가 생겼다는 말에 너무 흔들렸어. 이미경은 그의 말을 듣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그럼 전 떠날게요. 그 말은 마치 바람처럼 스며들었다. 조용하지만 강했다. 정대석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무슨 소리야? 어디 간다는 거야? 당신과 하나씨, 그리고 아이, 셋이서 잘 살아봐요. 난 이 집에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잃었어요. 그녀는 방으로 들어가 짐을 꾸리기 시작했다. 정대석은 말릴 수 없었다. 그녀의 눈엔 이미 결심이 담겨 있었다. 다음 날 새벽, 이미경은 마을 밖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가방 하나만 들려 있었다. 정대석은 마당에 서서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눈물이 맺혔지만 한 발짝도 내딛지 못했다. 그렇게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다. 하나는 그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았고 자신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라는 죄책감에 괴로워했다. 그날 밤 정대석은 술을 진탕 마시고 마루에서 잠들었다. 꿈속에서 그는 이미경의 뒷모습을 붙잡으려 뛰었지만 그녀는 자꾸만 멀어졌다. 깨어나 보니 마당엔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고 바람은 차가웠다. 그리고 그때 방 안에서 약한 신음소리가 들렸다. 하나가 배를 움켜잡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었다. 배가 너무 아파요. 정대석은 정신이 번쩍 들었다. 급히 그녀를 부축해 차를 몰고 읍내 병원으로 달려갔다. 의사는 초음파를 보며 말했다. 긴급 조치가 필요합니다. 태아 상태가 위태로워요. 정대석은 입을 다물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그는 하나의 아이를 지키기 위해 무슨 일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한 사람의 빈자리가 깊게 패여 있었다. 병원의 조명이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다. 정대석은 긴 복도를 서성이며 의사실문 앞을 수십 번 오갔다. 문이 열릴 때마다 가슴이 철렁였고 한 번도 그렇게 시간이라는 것이 느리게 흐른 적이 없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다행히 아이도 무사합니다. 하지만 산모는 당분간 절대 안정을 취해야 해요. 의사의 말에 정대석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이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는 하나의 병실 문을 조심스레 열었다. 하나는 창백한 얼굴로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녀는 그를 보자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괜찮아요. 아기는 괜찮죠? 그래. 잘 견뎠어. 둘 다. 정말 잘했어. 정대석은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그 손은 차가웠지만 그의 손 안에서 천천히 따뜻해졌다. 며칠 후 하나는 퇴원했다. 하지만 의사의 권유에 따라
한동안 격한 움직임은 피해야 했다.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대문을 들어서며 한참을 멈춰섰다. 익숙하면서도 낯선 공간. 그녀는 이미경의 빈자리를 본능적으로 느꼈다. 경씨, 아직 돌아오지 않으셨나요? 정대석은 고개를 저었다. 한 번도 연락이 없어. 어디 있는지도 몰라. 하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는 자신이 이 집에 들어오지 않았더라면 모든 게 달라졌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시간은 흘렀고 가을은 겨울로 접어들었다. 눈이 첫발을 내디딘 어느 날 하나의 배는 훌쩍 불러 있었다. 정대석은 매일 그녀 옆을 지켰고 늦은 밤이면 곁에서 동화책을 읽어주며 아이에게 말을 걸었다. 하지만 그 따뜻한 순간 속에서도 둘은 늘 어떤 무게를 느꼈다. 그것은 이미 떠난 이가 남긴 상처였고 아직 풀리지 않은 죄책감의 그림자였다. 어느 날 밤 정대석은 하나에게 말했다. 내가 잘못한 거 알아. 너한테도 경씨한테도. 그 죄는 쉽게 씻기지 않을 거야. 하나는 그의 손을 잡으며 조용히 말했다. 전 당신을 원한 적 없어요. 그저 마음이 외로웠을 뿐이에요. 당신이 다가왔고 저도 모르게 기대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 대가가 너무 크네요. 정대석은 말이 없었다. 그의 눈가에는 주름보다 더 깊은 후회의 흔적이 배어 있었다. 며칠 뒤 마을의 뜻밖의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이미경이 읍내에서 작은 음식점을 시작했다는 이야기였다. 정대석은 이 소문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직접 읍내로 향했다. 읍내 구석의 조그만 골목 끝 붉은 간판이 하나 눈에 들어왔다. 경인의 식당이라는 이름. 그는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이미경은 카운터 뒤에서 계산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녀는 문이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고 순간적으로 정대석과 눈이 마주쳤다. 한참의 침묵.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서로를 바라보다가 이미경이 먼저 입을 열었다. 밥 먹으러 왔어요? 정대석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밥이 그리웠어. 당신이 해주는 밥. 그녀는 잠시 멈칫하더니 조용히 주방으로 들어가 밥상을 차리기 시작했다. 그날 저녁 둘은 말없이 밥을 먹었다. 마치 오래전 함께 살던 그 시절처럼. 그 차가운 골목의 작은 가게 안에 묘한 온기가 흘렀다. 밥을 다 먹은 뒤 정대석은 말했다. 경씨, 집으로 돌아와 줘요. 내가 다시는 상처 안 줄게. 이미경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다. 그 집은 이제 내 자리가 아니에요. 당신도, 하나씨도, 그리고 아이도. 그건 이제 당신들의 삶이에요. 난 내 몫의 외로움을 이렇게 살기로 했어요. 정대석은 더 말을 잇지 못했다. 그 말이 현실이 되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왔다. 눈발이 흩날리기 시작했다. 그의 어깨 위로 조용히 쌓였다. 며칠 후 하나는 마당을 정리하다가 우편함에서 편지 한 통을 발견했다. 보내는 이는 없었다. 단지 정대석 압이라고만 쓰여 있었다. 그는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었다. 그 안에는 이미경의 손글씨로 적힌 짧은 편지가 있었다. 당신이 그 아이와 함께 행복하길 바랍니다. 나는 내 방식대로 살아갈게요. 미워하지도 원망하지도 않아요. 그저 우리 모두가 덜 아팠으면 좋겠어요. 정대석은 편지를 읽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런 그의 옆으로 하나가 다가왔다. 편지, 경씨예요. 정대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많이 미안해하시는 것 같네요. 하나는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다. 우리 잘 살아봐요. 아이가 오기 전까지 우리 마음이라도 평안해졌으면 좋겠어요. 그 순간 마당 너머에서 하얀 눈송이가 흩날리며 떨어지고 있었다. 그 흩날림 속에 그들은 묵묵히 서 있었다. 두 사람의 마음 한가운데에는 여전히 고통과 미련이 남아 있었지만 그 속에서도 새로운 생명이 자라나고 있었다. 아이의 심장처럼 그들의 삶도 다시 뛰기 시작했다. 겨울은 어느새 깊어졌고 마을은 하얀 눈에 덮여 조용히 숨을 죽이고 있었다. 하늘은 낮게 드리워 있었고
눈발은 하루 종일 땅을 적셨다. 정대석은 이따금 장작을 패며 시간을 보냈고 하나는 방 안에서 아이를 위한 아기 옷을 바느질했다. 둘 사이에 흐르던 어색함은 점차 가라앉고 있었다. 이미경의 편지가 계기가 되었을까? 아니면 시간이 그들의 죄책감을 조금씩 깎아내리고 있는 것일까?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무언가 서서히 변화하고 있었다. 하나는 점점 몸이 무거워졌다. 걷는 것도 숨 쉬는 것도 버거워지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었다. 그런 그녀를 정대석은 조심스럽게 챙겼다. 이전에는 자신이 무언가를 잃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면 이제는 그저 그녀가 고통받지 않도록 스스로 속죄하는 마음이었다. 어느 날 저녁 하나가 그에게 물었다. 혹시 아이의 이름 생각해 보셨어요? 정대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준호. 어릴 적부터 마음속에 간직했던 이름이야. 대지를 닮은 아이였으면 해서. 하나는 그 이름을 조용히 되뇌었다. 준호. 좋네요. 단단하고 따뜻한 느낌이에요. 정대석은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아이를 위해서라도 우리 마음 다잡자. 이 아이는 죄가 없어. 우리가 짊어진 업보를 이 아이에게 물려줄 순 없잖아. 하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도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아이는 그들의 불완전한 사랑 속에서 생겨났지만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새로운 시작이었다. 며칠 후 하나는 동네 산부인과에서 마지막 검진을 마치고 돌아왔다. 의사는 큰 문제는 없지만 예정보다 조금 일찍 진통이 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 말은 두 사람을 더욱 긴장하게 만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갑작스럽게 눈보라가 몰아치기 시작했다. 바람은 창문을 흔들었고 나무들은 불안한 듯 바스락거렸다. 그날 밤 하나는 고통에 겨우겨우 숨을 쉬며 정대석을 깨웠다. 대석 씨, 나 그런 것 같아요. 정대석은 눈을 번쩍 뜨며 곧바로 움직였다. 짐을 챙기고 외투를 입히고 담요로 그녀를 감싸고 마당으로 나섰다. 하지만 마당을 나서자 눈발은 점점 거세졌고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읍내 병원까지의 길은 평소엔 자동차로 20분이면 좋겠지만 그날은 달랐다. 눈 때문에 차는 언덕에서 미끄러졌고 결국 길 중간에서 멈춰섰다. 안 되겠어. 안고 갈게. 정대석은 차에서 내려 하나를 조심스럽게 품에 안았다. 눈속을 한 걸음 디디며 걸었다. 그의 발은 눈 속에 파묻혔고 숨은 가빠졌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와 아이를 포기할 수 없었다. 그 순간 지나가는 트럭 한 대가 눈길을 조심스럽게 달려왔다. 운전자는 마을에서 얼굴이 익은 젊은 청년이었다. 그는 정대석을 발견하자 바로 멈췄다. 정 아저씨, 어서 타요. 그 덕분에 둘은 가까스로 병원에 도착할 수 있었다. 응급실에 실려간 하나는 곧바로 분만실로 옮겨졌다. 정대석은 복도에서 두 손을 모아 기도했다. 이 기도는 단지 아이의 무사함을 바라는 마음뿐만이 아니라 모든 고통을 대신 짊어지겠다는 속죄의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몇 시간 후 새벽녘이 막 밝아오기 시작할 무렵 병실 문이 열렸다. 축하합니다. 건강한 남자아이입니다. 의사의 말에 정대석은 처음으로 안도의 눈물을 흘렸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를 받아 안았다. 따뜻하고 작고 눈을 꼭 감은 그 존재는 말이 필요 없는 기적이었다. 아이의 이름은 준호였다. 그의 손을 감싼 아이의 작은 손가락은 희미하게 꿈틀거렸고 그 순간 정대석은 무릎이 풀릴 것 같은 감동을 느꼈다. 며칠 후 하나와 아이는 집으로 돌아왔다. 마을 사람들은 작게 축하 인사를 건넸고 소문은 천천히 퍼졌다. 아이를 본 이웃 할머니는 말했다. 엄마를 꼭 닮았네. 눈매가 어쩜 저리 부드러워. 하나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눈가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미안함이 맴돌았다. 며칠 뒤 뜻밖의 손님이 집 대문 앞에 나타났다. 이미경이었다. 그녀는 마당 안쪽에서 아이를 안고 있는 하나를 멀리서 바라보았다. 아무 말도 없이. 하나는 그녀를 보자 몸을 멈추었고 정대석이 황급히 나와 그녀 앞에 섰다. 경씨. 이미경은 고개를 저었다. 말하지 마요. 그냥 잠깐 보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녀의 시선은 하나가 안고 있는 아이에게로 향했다. 그 눈에는 억누른 감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잘 키우세요. 아이는 축복이에요. 제가 못 품은 복이니까. 그녀는 등을 돌려 조용히 골목을 빠져나갔다. 그녀의 발자국은 눈 위에 선명하게 남았지만 이내 다시 눈발 속에 묻혔다. 정대석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손에 쥔 따뜻한 아기 우유병이 점점 식어가는 것도 느끼지 못한 채, 하나는 아이를 품에 안은 채 멀어져가는 이미경의 뒷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당신이 안아줘요. 지금은 당신 품이어야 해요. 정대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아이를 안았다. 준호는 그의 품에서 작게 몸을 움츠리더니 이내 고요히 숨을 쉬었다. 하나는 그 모습을 보며 혼잣말처럼 속삭였다. 이제 시작이네요. 진짜 삶이. 겨울은 깊었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조용한 봄 햇싹이 움트고 있었다. 아이 준호의 울음소리는 집안을 생기 있게 채워주었다. 마당에 나와 옷을 말리는 하나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지만 그 너머에는 확실한 생명력이 깃들어 있었다. 정대석은 매일 새벽들로 나갔다가 해질 무렵이면 무거운 발걸음을 끌고 집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 발걸음은 고단함보다는 책임감으로 가득했다. 밤이면 셋은 조용한 평화 속에서 시간을 보냈다. 하나는 아이를 재우고 정대석은 불을 덮이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가끔은 말없이 서로의 시선을 마주치고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침묵 속에도 마음은 통하는 듯했다. 그러나 그 평화는 영원할 수 없었다. 어느 날 오후 마을 회관 앞에서 우연히 만난 이웃 아줌마가 슬쩍 물었다. 그 집 둘째 며느리라고들 하던데 사실은 뭐야? 정대석은 순간 멈칫했지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상대는 실망한 듯 말했다. 에이, 무슨 시대의 첩을 집에 들여. 그것도 애까지. 안 됐네, 그 부인. 그 말은 마치 날카로운 송곳처럼 정대석의 마음을 찔렀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듣지 않기 위해 빠르게 그 자리를 떴다. 하지만 그 말들은 이미 그의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메아리 쳤다. 소문은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다. 처음에는 조용한 속삭임이었지만 점차 노골적인 눈빛과 수군거림으로 바뀌었다. 시장에서는 이경에게 연민 어린 시선을 던지고 하나에게는 경계와 편견이 담긴 시선을 던졌다. 하나는 그것을 느끼고 있었다. 아이를 안고 나설 때마다 마치 투명한 벽에 부딪히는 듯한 감각. 지나가는 사람들의 짧은 숨소리와 낮게 깔린 웃음소리. 그 모든 것이 그녀를 조용히 조여왔다. 우리가 잘못한 걸까요? 어느 날 밤 아이를 재운 후 하나가 물었다. 잘못했지. 하지만 그 잘못이 전부일 수는 없어.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해. 중요한 건 그 이후에 뭘 어떻게 하느냐야. 정대석은 담담하게 말했다. 그러나 그의 말과 달리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며칠 후 하나는 마을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받기 위해 아이를 데리고 나섰다. 그런데 간호사의 태도는 이전과 달랐다. 무표정한 얼굴, 의례적인 말투. 접종이 끝난 뒤에도 한마디 따뜻한 말 없이 서류를 건네주고는 고개를 돌렸다. 하나는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나왔다. 마을 초입에 도착했을 때 이미경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조용히 좀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는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다가 이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둘은 동네에서 조금 떨어진 들판 옆 벤치에 앉았다. 바람이 불어와 얇은 코트를 파고들었다. 이미경이 먼저 말을 꺼냈다. 그 아이, 준호, 많이 닮았더라. 대석 씨를. 하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이상하죠. 아이 얼굴을 보는데 미워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녀는 작게 웃었다. 그 웃음에는 쓰라림도 체념도 섞여 있었다. 처음엔 당신을 죽이고 싶었어요. 정말이에요. 하지만 그걸로 뭐가 달라지겠어요. 결국 내 삶도 당신 삶도 부서질 테고. 하나는 작게 입을 열었다. 저도 많이 무서웠어요. 이 아이를 낳는 게 죄를 더 짓는 것 같아서. 이미경은 잠시 하늘을 바라보다가 말했다.
죄라면 우리 모두가 죄인이에요. 대석 씨도, 나도, 당신도. 하지만 아이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 말에 하나는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다. 이미경은 천천히 손을 뻗어 그녀의 등을 토닥였다. 둘은 그렇게 오랫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했지만 하나의 마음가짐은 달라졌다. 그녀는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아이를 당당히 안고 거리를 걸었고 장을 봤다. 말없이 그녀의 곁을 지켜주는 정대석과 때때로 나타나 준호에게 조용히 선물 하나씩 놓고 가는 이미경. 세 사람 사이에는 이제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아이 준호가 열이 나기 시작했다. 하루, 이틀 지나도 내리지 않는 열, 하나는 불안에 떨며 아이를 안고 병원으로 달려갔다. 의사는 고개를 갸웃하며 여러 검사를 지시했다. 혈액 검사, 바이러스 검사, 엑스레이. 검사 결과가 나오는 데는 이틀이 걸렸다. 하나는 병원에서 꼬박 밤을 새며 아이를 지켰다. 그 이틀은 두 사람에게 지옥과도 같은 시간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결과가 나왔다. 큰 병은 아닙니다. 단순 바이러스성 열입니다. 일주일 정도 안정 취하면 괜찮을 겁니다. 안도의 한숨이 병실 가득 터져나왔다. 정대석은 고개를 떨구고 눈물을 삼켰고 하나는 아이를 끌어안고 흐느꼈다. 그날 밤 정대석은 하나에게 말했다. 우리 떠나자. 이 마을이 아니라 새로운 곳에서 시작하자. 준호를 위해서라도. 하나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갑자기요? 이곳은 너무 작아. 과거가 너무 짙게 남아. 내가 저지른 죄를 평생 여기서 갚을 수는 없을 것 같아. 그의 말에 하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당신이 어디든 나와 준호는 함께 갈게요. 밖에는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창밖을 내다본 하나는 작게 중얼거렸다. 그렇게 우리가 뿌리 내릴 땅을 다시 찾아가야겠네요. 그 밤 셋은 병실에서 함께 잠들었다. 새로운 계절이 조용히 그들의 삶 속으로 스며들고 있었다. 며칠 후 정대석은 마을 이장을 찾아갔다. 평생 살아온 고향이지만 더 이상 이곳에서는 가족을 지킬 수 없다는 생각이 확고했다. 이장은 정대석의 말에 놀란 듯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담배를 피워 물었다. 이제 와서 떠난다고? 너도 참. 정대석은 고개를 숙였다. 이곳은 더 이상 우리에게 편한 땅이 아닙니다. 아이를 키우고 조용히 살기 위해선 다른 곳이 필요해요. 이장은 깊은 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 아이, 잘 키워라. 어쩌면 내가 이 마을에서 떠나는 게 모두를 위한 일일 수도 있겠지. 며칠 뒤 짐을 꾸린 정대석과 하나, 그리고 아기 준호는 새벽 기차를 타고 떠났다. 역에는 이미경이 조용히 나타나 있었다. 그녀는 준호를 바라보며 손수 만든 작은 털모자를 아이의 머리에 씌워주었다. 잘 키워. 이 아이가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나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고 정대석은 말없이 이미경의 앞에서 깊게 허리를 숙였다. 기차가 출발하자 이미경은 손을 흔들지 않고 가만히 서 있었다. 마치 오래된 나무처럼. 그들이 도착한 곳은 강원도 태백의 작은 산촌이었다. 낡았지만 햇살이 잘 드는 단층 집을 구했고 앞마당에는 작지만 밭도 있었다. 집 근처에는 작은 초등학교와 보건소, 조용한 시장이 있었다. 그곳 사람들은 이방인에게 호기심은 보였지만 마을 사람들처럼 따가운 시선을 던지지 않았다. 하나는 처음으로 마음 놓고 장을 보고 아이를 안고 산책을 할 수 있었다. 정대석은 근처 광산 작업장에서 일자리를 얻었다. 몸은 고됐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웠다. 그는 매일 새벽에 나가고 해질 무렵이면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집으로 돌아왔다. 하나는 마당에서 상추를 따고 무와 배추를 심었다. 밤이면 둘은 마당에 돗자리를 깔고 앉아 조용히 아이의 잠든 모습을 바라보았다. 여긴 조용하네요. 그래. 누구도 우리를 모르는 곳.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곳. 정대석의 말에 하나는 작게 웃었다. 준호는 이따금 소리내어 웃었고
그 웃음은 두 사람에게 살아있음을 확인시켜주는 증거였다. Astérisque astérisque. 하지만 외부의 평화와 달리 정대석의 내면은 여전히 복잡했다. 그는 매일 밤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이미경이 나타나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고 때로는 마을 사람들이 조롱하듯 웃고 있었다. 그는 땀에 젖어 잠에서 깨어났고 창밖의 고요함 속에서 한동안 숨을 고르곤 했다. 어느 날 저녁 하나는 조심스레 물었다. 혹시 이경 씨에게 편지라도 써보는 건 어때요? 정대석은 놀란 듯 그녀를 바라봤다. 그녀는 아무 소식도 없이 우리를 떠나보냈어요. 고마운 마음이라도 전해야 하지 않을까요? 정대석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있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그는 조심스레 펜을 들었다. 이경아. 이 글을 쓰는 내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고맙다는 말로는 부족하고 미안하다는 말로는 가볍다. 내가 저지른 모든 선택의 결과는 이제 내 삶 전체에 새겨졌다. 하지만 그 안에 너의 용서와 침묵이 있었다. 그 침묵은 나를 더 아프게 했고 동시에 살게 했다. 너의 품 안에서 한때 평화를 느낀 하지만 결국 나는 또 다른 이의 품에서 아이를 얻었다. 그 아이는 너의 빈자리를 대신할 수는 없지만 내 죄의 무게를 조금은 덜어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 말이 용서가 되지 않더라도 너는 내 마음 깊은 곳에 남아 있을 것이다. 편지를 쓴 그는 그것을 봉투에 넣고 우체국으로 향했다. 보낼 주소를 쓰는데 오래 걸렸다. 마지막으로 봉투를 봉하고 우체통에 넣는 순간 그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Astérisque astérisque. 며칠 후 하나는 작은 일자리를 얻었다. 근처 보육원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일이었다. 처음엔 아이들을 무서워했지만 점차 그들의 순수함에 마음이 풀렸다. 준호가 잠든 시간에는 일하러 가고 퇴근하면 아이와 남편을 돌보았다. 삶은 단조로웠지만 그 단조로움 속에서 둘은 안정을 찾아갔다. 함께 밥을 먹고 함께 밭을 가꾸며 웃는 일상이 쌓였다. 그런 일상이 계속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 낯선 편지 한 통이 도착했다. 보내는 사람은 적혀 있지 않았다. 하지만 정대석은 단번에 알 수 있었다. 이미경이었다. 그녀는 짧게 썼다. 잘 도착했어요. 편지를 읽으며 많이 울었어요. 당신을 용서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미워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 아이가 행복하기를 바라요. 그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어른이 되세요. 그게 저에게 남은 유일한 바람이에요. 정대석은 그 편지를 읽고 한참을 눈을 감고 앉아 있었다. 눈꺼풀 아래로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다. 하나는 그의 곁에 다가와 편지를 조용히 받아들고 읽었다. 좋은 사람이네요. 정대석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셋은 함께 저녁을 먹고 마당에 나와 별을 바라보았다. 태백의 밤하늘은 맑고 조용했다. 수많은 별들 사이에 하나는 작게 말했다. 우리도 언젠간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정대석은 그녀의 손을 잡고 대답했다. 살아가는 게 그 자체가 속죄 아닐까. 멀리서 기차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어쩌면 또 다른 누군가가 새로운 땅을 찾아 떠나는 기적음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들은 그렇게 또 하루를 보냈다. 고요하지만 의미 있는 하루를. 정대석과 하나, 그리고 준호는 태백에서의 삶에 점차 적응해갔다. 매일이 고단했지만 그 고단함 속에서 평화를 느낄 수 있었다. 새벽에 눈을 떠 마당에 이슬을 밟고 아이의 웃음소리에 하루를 시작하는 일상은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었다. 그러나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날 오후 하나는 마을 슈퍼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다 이상한 낯빛의 여인을 보았다. 여인은 허름한 옷차림에 커다란 가방 하나를 끌며 천천히 동네를 둘러보고 있었다. 하나와 눈이 마주친 순간 그 여인은 피하듯 고개를 돌렸지만 하나의 가슴 속에 이상한 불안감이 일었다. 며칠 뒤 정대석은 작업장에서 귀가하다가 마을 초입에서 그 여인을 마주쳤다. 그 순간 그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는 다름 아닌 이미경의 사촌 여동생 이서연이었다. 서연, 어떻게 여기에? 이서연은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정대석 씨, 서울에서의 일이 다 끝난 줄 알았나요?
정대석은 침을 삼키며 말했다. 이건 우리 이야기야. 제발, 여긴. 그녀는 지금 괜찮지 않아요. 당신과 그 여자의 아이를 떠나보낸 이후로 계속 침묵 속에 살아왔어요. 편지를 쓰는 것조차 힘겨워했죠. 그런데 내가 준호에 대해 알아버렸어요. 이대로는 안 돼요. 그날 밤, 정대석은 하나에게 사실을 털어놓았다. 서연이야. 이경이 사촌. 서울에서 내려왔어. 이유는 모르겠지만 아마 우리를 보러 온 거야. 하나는 당황했지만 그보다 더한 것은 두려움이었다. 평화롭던 일상이 흔들릴 것 같은 예감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Astérisque astérisque. 며칠 뒤 하나는 동네 카페 앞에서 서연과 마주쳤다. 그녀는 말없이 하나를 응시했다. 그 시선 속에는 냉소와 측은지심, 그리고 어딘가 비틀린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당신이 그 여자죠? 준호의 엄마. 하나는 잠시 입을 다물고 있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제가 준호의 엄마예요. 서연은 조용히 앉으며 말했다. 난 그녀가 그렇게 망가지는 걸 옆에서 다 봤어요. 조용히 병원에 다니고 혼잣말을 하다 울고 자꾸 창문을 열고 하늘을 보곤 했어요. 준호가 보고 싶다고 말은 안 하지만 난 알아요. 그 아이가 얼마나 그녀에게 의미였는지. 하나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저도 알아요. 제가 빼앗은 거예요. 하지만 제가 지키고 싶었던 것도 있어요. 서연은 잠시 말을 멈췄다. 그녀는 손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오래된 사진 한 장이었다. 정대석과 이미경, 그리고 작은 강아지 한 마리가 함께 웃고 있는 사진. 그들의 지난 시간이었다. 이경 언니는 당신을 아직도 잊지 못해요. 그래서 내가 왔어요. 당신을 괴롭히려는 게 아니라 단지 묻고 싶어서. 서연은 깊은 숨을 들이켰다. 정대석 씨는 누구와 함께 살아야 할까요? 언니를 다시 데려가야 하나요? 아니면 여기서 다 잊고 살아가게 두어야 할까요? 하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건 그녀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단지 조용히 말했다. 그건 대석 씨가 결정할 일이에요. 저희는 숨어 있는 게 아니라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했을 뿐이에요. 누구도 속이려 한 적 없어요. 그 말을 들은 서연은 무거운 표정으로 일어섰다. 당신이 그렇다면 이제 그의 선택만 남은 거네요. Astérisque astérisque. 정대석은 갈등에 휩싸였다. 이미경은 여전히 그의 마음 한켠에 자리 잡고 있었고 그녀에 대한 죄책감은 날마다 더해졌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지금의 가족과 평화로운 삶도 포기할 수 없었다. 그날 밤 그는 혼자 산길을 올랐다. 별이 가득한 밤하늘 아래에서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어떻게 해야 할까? 누구도 상처받지 않게 그런 길은 없는 걸까? 며칠 뒤 그는 편지를 썼다. 이번엔 이미경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서연에게 보내는 편지였다. 서연 씨에게 나는 평생을 죄인으로 살아갈 것이다. 이미경에게 그리고 하나에게 하지만 내게 준호는 살아갈 이유이다. 그 아이를 위해 나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 이경에게 고맙고 미안하고 그리고 영원히 기억할 것이다. 하지만 그녀가 더 이상 상처받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녀가 자신을 용서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곳에서 조용히 살아가며 준호를 정직하고 따뜻한 사람으로 키우는 것뿐입니다. 그게 그녀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일지도 모릅니다. 편지를 보낸 다음 날 서연은 떠났다. 아무런 말도 없이 정대석에게도 하나에게도 작별 인사를 하지 않았다. 그녀는 마지막까지도 정대석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더 이상 그를 붙잡을 이유도 없었다. Astérisque astérisque. 시간은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하나는 어느 날 정대석에게 말했다. 당신은 괜찮아요? 그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지 않아. 하지만 지금 이 아이를 안고 있는 내 두 팔, 이 따뜻한 만큼은 진짜야. 하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그 진심, 내가 알아요. 그날 밤
준호는 작은 소리로 첫 단어를 내뱉었다. 아빠. 그 소리는 마치 오랜 죄와 고통, 그리고 후회의 바다 위에서 떠오른 한 줄기 빛 같았다. 정대석은 조용히 아이를 끌어안았다. 그가 살고 있는 세계는 완벽하지 않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완전했다. 태백의 여름은 짧고 강렬했다. 낮에는 숨막힐 듯 더웠고 밤에는 산바람이 싸늘하게 불었다. 그 무렵 하나는 계속해서 무언가를 고민하고 있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서연이 떠난 후 남긴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다. 정대석은 누구와 함께 살아야 할까? 그 말이 자꾸 그녀의 가슴을 찔렀다. 그녀는 가슴 깊은 곳에서 아직도 자신이 도둑처럼 이 행복을 훔쳐왔다는 죄책감을 안고 있었다. 정대석은 그런 하나의 마음을 알지 못했다. 그는 오직 준호와 하나, 이 가족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고 지난 과거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으려 했다. 그러나 감춰진 감정은 시간이 지날수록 쌓였고 결국 하나의 내면에서 작은 균열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Astérisque astérisque. 어느 날 하나는 정대석에게 말했다. 우리 서울에 한번 다녀오면 안 될까? 그는 놀란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서울. 왜? 하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했다. 정리하고 싶어요. 제 마음속의 미련이든 두려움이든 그 사람과 한 번은 마주쳐야 할 것 같아요. 정대석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는 이미경과 마주하는 일을 두려워했다. 하지만 하나의 눈빛은 단호했다. 도망만 치는 것으로는 온전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그녀는 이제야 깨달은 것이다. 좋아. 같이 가자. 며칠 뒤 그들은 준호를 친구에게 맡기고 서울로 향했다. 다녀온다는 말도 없이 조용히 도착한 서울의 하늘은 잿빛이었다. 마치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Astérisque astérisque. 이미경은 집안에서 화초를 돌보고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말이 적었고 하루 대부분을 조용히 보냈다. 그녀의 눈빛은 맑았지만 어딘가 멍하니 떠 있었다. 그날도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다가 문 두드리는 소리에 몸을 돌렸다. 문을 열자마자 그녀는 굳어버렸다. 정대석, 그리고 그 옆에 선 하나. 그 순간 그녀의 표정은 어떤 감정도 읽히지 않았다. 마치 시간을 멈춘 듯. 이경아. 정대석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이미경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고 그들을 집 안으로 들였다. Astérisque astérisque. 거실에 앉은 세 사람 사이에는 묵직한 공기가 흘렀다. 정대석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과거를 정면으로 마주한 건 오랜만이었다. 하지만 이번엔 하나가 먼저 입을 열었다. 죄송합니다. 이미경이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말없이 하나를 바라보았다. 이기적인 사람이었어요. 당신이 얼마나 아팠는지 알면서도 나만을 생각했어요. 정대석이 멈추려 하자 하나는 고개를 저으며 말을 이었다.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아요. 그 아이는 제 삶의 전부예요. 그리고 당신도 그 아이를 사랑했다는 걸 알아요. 이미경의 눈가가 흔들렸다. 그녀는 고개를 떨구고 손을 가만히 잡았다. 그 아이의 이름은 뭐예요? 준호예요. 이미경은 그 이름을 중얼거리듯 반복했다. 준호, 준호.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눈물이 한 줄기 흘렀다. 마치 그동안 묻어두었던 감정이 그 이름 하나에 녹아내린 것처럼. 그 아이, 건강하죠? 하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주 건강하고 밝고 당신을 닮았어요. 그 말에 이미경은 또다시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이 미워요. 하지만 당신이 아니었으면 그 아이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고마워요. 그리고 나도 이제 놔줄게요.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안쪽 방으로 들어갔다. 정대석은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다가 천천히 하나의 손을 잡았다. Astérisque astérisque. 서울에서 돌아오는 기차 안. 두 사람은 말이 없었다. 그러나 그 침묵은 더 이상 불편하지 않았다. 하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이제 괜찮아질 수 있을까요? 정대석은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다. 우리 노력해보자. 지난 일로 서로를 더 단단하게 만들 수 있을 거야. Astérisque astérisque. 그날 이후 하나는 조금 더 환하게 웃기 시작했다. 과거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자신이 지켜야 할 것과 놓아야 할 것을 구분한 뒤 그녀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다. 그리고 정대석도 그랬다. 이제 그는 어떤 미련도 후회도 남기지 않았다. 그는 준호와 하나에게 모든 사랑을 쏟았다. 그들의 집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고 작은 일상 속에 따뜻한 웃음이 스며들었다. 그러나 그들에게 남은 마지막 갈등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세상은 그들을 다시 시험에 들게 할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었다. 어느 날 하나는 작은 편지를 받았다. 발신인은 없었다. 단정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당신이 지키고 싶은 가족, 세상은 그렇게 쉽게 놔두지 않을 겁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납니다. 그녀는 그 편지를 손에 쥐고 서늘한 바람 속에 섰다. 다시금 마음이 흔들렸다. 정대석은 그녀 곁에 다가와 조용히 물었다. 무슨 일이야? 하나는 편지를 그에게 건네며 말했다. 우리 정말로 도망칠 수 있을까요? 정대석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도망치지 말자. 이번엔 우리가 정면으로 마주하자.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이제 그들은 두려움과 과거, 그리고 세상과 싸워야 할 순간을 앞두고 있었다. 편지를 받은 후 하나는 며칠 동안 불안정한 마음으로 지냈다. 그녀는 다시는 과거에 흔들리지 않으리라 다짐했지만 익명의 편지는 또다시 마음 한켠을 흔들어 놓았다. 도대체 누가 이런 말을 남긴 걸까? 단순한 협박인지 아니면 정말 그들 삶의 어두운 부분이 세상에 드러날 위기인지 알 수 없었다. 정대석은 더 이상 피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하나와 함께 이 모든 걸 이겨내리라 다짐했고 그런 마음으로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Astérisque astérisque. 며칠 후 지역 신문사 기자가 작은 마을에 나타났다. 젊은 기자는 지역 주민들과 인터뷰를 하며 누군가를 찾고 있었다. 마침내 그는 마을의 시장에서 정대석의 이름을 들었고 그와 관련된 소문들을 수집하기 시작했다. 전과가 있다더라. 아이 엄마가 둘이라더라. 아이도 친자가 아니라는데. 기자는 흥미롭다는 듯이 메모장을 적었다. 마치 오래된 농담거리처럼 퍼져있던 그들의 이야기가 이제 누군가의 호기심의 대상이 된 것이다. 이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사람은 다름 아닌 하나였다. 마을 아줌마들 사이에서 흘러나온 이야기들이 점점 구체적인 형태를 띠며 그녀의 귀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하나는 한밤중 혼자 마당에 앉아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마침내 결심했다. 내가 나서야겠구나. Astérisque astérisque. 다음 날 하나는 아이를 업고 직접 신문사로 향했다. 그녀는 기자를 찾아가 정중히 말했다. 제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인터뷰를 요청하셨다고 들었어요. 기자는 순간 당황했지만 그녀의 단단한 눈빛에 눌려 자리에 앉았다. 하나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한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나가기 시작했다. 어떻게 만났는지, 어떤 과거를 안고 있었는지, 이곳에 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는 완벽한 가족이 아닙니다. 하지만 서로를 지키기 위해 모든 걸 내놓았고 그 결과 지금의 우리가 있어요. 그게 죄인가요? 기자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어두운 과거를 숨기려 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 지금의 자신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당당히 보여주었다. 당신이 어떤 기사를 쓰든 상관없어요. 다만 제 아이에게는 아빠가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었다는 걸 남겨주세요. 그게 제가 바라는 전부예요. Astérisque astérisque. 며칠 후 한 편의 기사가 실렸다. 제목은 이랬다. 조용한 마을에서 피어난 용서와 사랑의 이야기. 기사는 사람들의 예상과 달리 자극적인 내용이 아니었다. 오히려 정대석과 하나, 그리고 아이의 이야기 속에서 사람 냄새나는 인생을 담담하게 풀어낸 따뜻한 글이었다. 기자는 마지막 문단에 이렇게 적었다. 우리는 종종 실수와 후회를 안고 살아간다. 하지만 그 실수 위에 피어난 이해와 용서는
때론 어떤 성공보다 아름답다. 이 가족이 보여주는 삶의 방식은 우리가 잊고 있던 인간다움을 다시 떠올리게 해준다. Astérisque astérisque. 그 기사가 나온 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조금씩 바뀌었다. 어쩌면 그들도 진실을 듣고 싶었던 것인지도 몰랐다. 감추고 숨긴 이야기가 아니라 고통을 감싸 안고도 꿋꿋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하나는 동네 마트에서 누군가 다가와 말을 걸었을 때 놀랐다. 기사 잘 봤어요. 힘드셨겠어요. 그래도 멋지세요. 그 한마디에 그녀는 처음으로 이 마을이 정말 자신의 삶의 터전이 될 수 있겠다는 희망을 느꼈다. Astérisque astérisque. 시간이 흘렀다. 계절은 다시 바뀌었고 준호는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했다. 말도 곧잘하고 종종 아빠 흉내를 내며 삽질 놀이를 하기도 했다. 어느 날 정대석은 아이와 함께 뒷마당에서 놀다가 하나에게 말했다. 우린 참 멀리도 돌아왔네. 하나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그래도 여기까지 왔잖아요. 당신과 함께라서 가능했어요. 그녀는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다. 이제는 도망치지 않겠어요. 어떤 일도 함께 마주할 수 있어요. 정대석은 미소 지으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둘은 함께 웃었다. Astérisque astérisque. 마지막으로 서울에서 연락이 왔다. 이미경이었다. 그녀는 하나에게 전화를 걸어 조심스럽게 말했다. 준호 사진 좀 받을 수 있을까? 하나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다. 물론이에요. 보내드릴게요. 그녀는 준호가 장난치며 웃고 있는 사진을 한 장 골라 편지와 함께 보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그 아이는 당신의 고통 위에 피어난 삶입니다. 당신이 놓아준 그 사랑 잊지 않을게요. 며칠 후 이미경에게서 답장이 왔다. 고마워. 이제야 진짜 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행복하세요. 진심으로. Astérisque astérisque. 그날 밤 세 사람은 거실에 둘러앉아 간단한 저녁을 함께 먹었다. 준호는 신나게 자기 이야기를 떠들었고 하나와 정대석은 그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바깥은 고요했지만 집안은 따뜻했다. 작은 등불 아래서 세 사람은 조용히 웃었다. 삶은 완벽하지 않았다. 때론 무너지고 아프고 후회도 있었다. 하지만 그 모든 것 위에 피어난 사랑은 진짜였다. 그리고 그 사랑은 세상을 이겨낼 만큼 강했다.